그날 아침 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던 날 제 마음은 얼어붙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를 살려야 하고 누구를 놓아야 하는가. 평생 품에 안고 살아온 죄책감이 그 순간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이렇게 오래도록 제 가슴을 붙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제 욕심이었을까요?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유 없이 손을 비볐습니다. 밤새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세상이 유난히 희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멀리 떨어져 지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던 사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작은아들은 지방 도시에서 학원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둘은 늘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남편은 처자들이라며 무척 기뻐했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처음 글자를 읽었을 때 남편의 얼굴은 늘 환했습니다. 3년 뒤 작은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남편은 둘째라서 그런지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작은아들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밤중에 아이가 끙끙 앓으면 남편 몰래 등에 업고 병원을 찾았고 형이 동생을 괴롭히면 언제나 작은아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은 자꾸 큰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형은 반장을 했고 작은아들은 늘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지만 작은아들에게는 형 교과서를 물려받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서늘해졌지만 남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 다른 빛을 받으며 자라났고 성인이 되어서도 형제 사이는 가깝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아들이 각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오후에 들르겠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점심때쯤 갈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 약속도 없이 둘이 같은 날 찾아온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제 심장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느낌,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들이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 맛을 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물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는데 가슴은 자꾸만 조여왔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늘이 먼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아이 얼굴에서 무언가 무너진 흔적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였을 때보다 더 작아 보이는 어깨, 말없이 신발을 벗는 동작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작은아들은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유리컵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작은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고 거실에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참 만에 작은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임대료는 2배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밀려 있고 아이 학비도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작은 아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려고 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꺼내는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조금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제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병원비로 쓸 날이 올까봐, 혹시 혼자 쓰러질까봐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작은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보더니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로가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시선이 오갔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작은 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하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만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꺼내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시간들이 숨을 고르며 터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차를 들고 나왔을 때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래처가 떼어먹은 돈이 커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직원 한 명이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는 은행에서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날의 진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이라고 양보하고 살았는데 이번만은 정말 급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아내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아이들도 전학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끝이 자꾸 흔들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학원 문 닫으면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당장 집세도 2달 밀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형은 그동안 잘 살았잖아. 나는 평생 쪼들리며 살았어. 그 말에는 억울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잘 살았냐. 너는 항상 그렇게 피해자인 척만 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만 감싸줬잖아.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감싸줬다고. 형만 좋은 옷 입고 형만 용돈 더 받았잖아. 아버지는 형 이름만 부르셨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단단히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그러나 두 아들의 목소리는 서로를 밀어내듯 더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형제 간의 앙금이 마치 오래된 상처가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한 사람밖에 도와줄 수 없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두 아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누구를 도와야 하나, 누구의 상황이 더 급한가, 누구를 살려야 하나.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어릴 적 비 오는 날 손을 잡고 학교에 보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넘어지면 동생이 울고, 동생이 울면 형이 등을 두드리던 그 작은 손들이 지금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한테 줄게. 작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말했습니다. 형 가족이 더 많아. 그리고 너는 더 젊어. 형은 나이도 있고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너는 아직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동안 저 자신조차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어도 이 선택이 공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선택을 해야만 했고 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작은 아들은 조용히 돌아서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름을 부르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큰아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묻은 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작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에게 밀려 살던 아이, 늘 조용히 눈치를 보던 아이, 방 안에서 혼자 장난감을 만지던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동생 장난감을 부쉈고 작은 아들이 울며 아버지에게 일렀을 때 남편은 큰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형한테 덤비면 어떡하냐. 동생이 참아야지. 그날 밤 작은 아들은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몰래 방문을 열고 아이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내 편이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십 년이 지나 다시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작은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수없이 번호를 눌렀다 지웠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연락 좀 해다오. 그러나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불을 켜두고 혹시라도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작은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심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간신히 회사를 정리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그 뒤로는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작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아이가 살던 동네까지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했습니다. 학원 건물 앞에 섰을 때 유리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문에는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3달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들 수척해 보이던데 참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부디 무사하게 살아있기를. 절에 가서 작은 아들 이름으로 불공도 드렸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들어져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로 혼자 사는 집에서 또 쓰러질까봐 큰아들이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1번 정도 찾아왔고 작은아들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오셨다며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많이 말라 있었고 아이의 손은 거칠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휠체어를 밀며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학원을 접고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일했고 아이들도 스스로 학비를 벌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큰애는 공기업에, 작은애는 간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 작은 아들은 한참을 뜸들이다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다만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또 형이냐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러시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괴로우셨다는 걸요. 작은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빚 갚으며 힘들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애들도 저를 이해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찾아온 건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처음으로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간 뒤 병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것이었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후회와 두려움이 눌러앉은 정적이었지만 그날 이후의 침묵은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안도의 숨결이 섞인 고요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두 아들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던 순간을, 그때의 나는 어머니이기 이전의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서 나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았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같이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아들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고 새벽이 오면 그 아이가 지금쯤 어디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지를 상상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자식을 낳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픔을 평생 품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원망해서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그 순간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상처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존재도 아니었고 두 아들을 모두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으며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내 앞에 서기까지 나는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입술로 수없이 불렀고 그 아이의 얼굴을 마음속에서 수천 번을 그렸습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가장 아픈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원망을 내려놓았고 그 내려놓음이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젊음도 힘도 기회도 조용히 데려갑니다. 그러나 세월은 또한 사람을 잊게 만듭니다. 원망을 이해로 바꾸게 하고 후회를 연민으로 바꾸게 하며 상처를 조용한 지혜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고요한 인내입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평생 자신을 책망해 오신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때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나 밤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 선택은 그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지금까지 품고 살아오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었음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어르신의 긴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